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월간 책 리뷰 2월 편 시작하겠습니다. 2월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사소하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치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린 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려고 2월 달에 읽었던 책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생각보다 책들을 골고루 읽었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7권의 책들 들고 왔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다양한 책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연재하고 있는 에세이 앤솔로지 술과 농담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첫 번째 한 주픽 도서입니다. 술과 농담은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말들의 흐름이라는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는 에세이집인데요. 말 그대로 책 제목을 끝말잇기 하듯이 이어가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정훈 작가님의 커피와 담배로 시작이 돼서 커피와 담배, 담배와 영화, 영화와 시, 시와 산책, 산책과 연애, 연애와 술, 술과 농담, 농담과 그림자, 그림자와 새벽, 그리고 마지막인 새벽과 음악 이런 순으로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농담과 그림자인가까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리즈를 시와 산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 재작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베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좋게 읽었고요. 이 술과 농담 역시도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책들을 미뤄봤을 때 굉장히 묵직한 문장들이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와 공감을 떠나서 조금은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술과 농담은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참여하셨는데요. 편혜영 작가님, 조혜진 작가님, 김나영 작가님, 한유주 작가님, 이주란 작가님, 이장욱 작가님 이렇게 총 6명의 작가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작가님 모두가 굉장히 두꺼운 팬층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자 짙은 색깔을 풍기는 그런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글들이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저 그냥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조혜진 작가님과 이장욱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조혜진 작가님은 2004년에 문예중앙에서 등단을 하셔서 소설집으로는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호위, 환한 숨, 장편소설로는 로기환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 등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글들 중에서도 조혜진 작가님의 글을 픽한 이유는 제가 과거에 했던 고민들이나 아니면 지금의 제 성향을 떠올리게끔 하는 글들이 많아서인데요. 조혜진 작가님의 글들은 과실주 N잔, 소주 석잔 이런 식으로 여러 술들에 담긴 작가님의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작가로서의 슬럼프나 이 슬럼프를 다시 이겨내는 경험이나 그리고 또 이별을 대하는 방식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번외편에 아주 가끔 소주 한 병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정말 소주의 정서를 잘 담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소주라고 하면 다른 술과는 다르게 조금은 서글프고 슬픈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글에서도 이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작가님이 등장합니다. 그런 밤들,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원샷에 가깝게 들이켠 후 긴 잠을 자는 횟수가 서너 번 반복되면 아픈 마음은 조금씩이나마 희석되어 갔다. 멀어진 사람에게는 한 번도 뒤늦은 타전을 보낸 적이 없다.
그저 기다렸다.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랄까 환멸이랄까. 그런 형태의 마음이 후회나 그리움을 대체하며 정제된 소금처럼 남게 될 때까지. 타인보다 내가 먼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그 방식이 나는 더 편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작가님은 바로 이장욱 작가님인데요. 이장욱 작가님은 시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내 잠 속의 모래산, 칼로의 유쾌한 악마들,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 동물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권의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장욱 작가님의 글들은 술과 농담에 대해서 어떤 가상인물이나 작가님들에 대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에 대한 글도 있고요. 또 작가님 자체가 시인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공감 가능하게끔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부분 소개시켜 드리자면 단순한 일상 대화를 제외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농담과 진심과 아이러니라는 세 꼭지점 중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농담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거리를 둘 때 발생한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 속에서 여유와 숨 쉴 공간을 갖게 된다. 웃기도 하고 릴렉스도 할 수 있다. 농담은 거리감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래서 곧 잊히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거리감을 지우려 한다. 말과 진실 사이의 거리를, 자신의 말과 타인 사이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 분투한다. 그는 자신의 진심 속에서 타인과 일치될 것을 목표로 말한다. 그래서 진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지만 동시에 여유와 빈 공간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진심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진심만을 반복하는 사람이 때로 상대방을 답답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이러니는 농담과 진심의 이분법에 균열을 낸다. 그것은 농담이면서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면서 진심이 아니다. 거리감을 통해 진심에 이르고자 하는 농담, 또는 농담의 거리감을 넘어서려는 진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더 간단하게는 위장된 진심 또는 진실한 농담이라고. 저는 이런 표현, 이런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장욱 작가님의 작품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술과 농담이라는 각각의 단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술과 농담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매력적인 주제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러 작가님들의 글들이 포함된 이 술과 농담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미셸 슈나이더의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입니다. 이 책은 글렌 굴드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전기인데요. 이 전기를 쓴 미셸 슈나이더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프랑스 문화성의 음악, 무용 부서의 지휘 감독을 하셨고 1980년부터 여러 편의 소설과 수필을 이미 집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는 다른 전기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보통의 전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한 인물의 연역을 따라서 가는 게 보통이라면 이 책은 작가님이 한 인물의 내면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책의 주어를 그가 아니라 나라고 바꿔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 이 책은 글렌 굴드의 대표작인 골트베르트 변주곡의 구성을 그대로 따왔다고 하는데요. 골트베르크 변주곡은
처음에 아리아, 그러니까 그 곡의 주제로 시작이 돼서 30개의 변주곡이 나열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리아로 끝나는 이렇게 32장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책 역시도 글렌 골드의 삶을 딱 2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각 장마다 글렌 골드의 세세한 여러 모습과 내면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글렌 골드는 전형적인 피아니스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글렌 골드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제작한 아주 낮은 의자에 앉아서 정말 피아노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힘껏 등을 굽힌 상태에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찾아봤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기괴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음악에 대한 자기 주관은 굉장히 뚜렷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편이기도 했고, 또 건강 염려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니트를 입고 다니는 등 그 흔히 말하는 천재형 또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이 그 똘끼 있는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클래식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30장 정도의 여러 가지 글렌 골드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6장에 보면 모순되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릴까 봐 추위에 굉장히 민감했음에도 이 글렌 골드는 북극과 북극곰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지만 이 TV나 라디오 출연은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주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과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렌 골드의 연주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모순되는 얘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모순, 일관성의 결핍, 자기 당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화나게 만든다. 그는 가장 상반되는 반응을, 역정 아니면 우상숭배를 끌어내거나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공정하려면 그가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감탄과 동시에 짜증과 거부감 역시 받아들여야 하리라. 또한 이 바보는 천재이다 라고 말한 조지셀처럼 그가 지나갈 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인정해야 하리라. 그리고 글렌 골드는 명상, 자기규제, 고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독이라는 것도 단순히 혼자 있는 그런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해서 나와 나를 마주하게 하고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립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정의 내리기 힘든 글렌 골드를 독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전기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 글렌 골드는 5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글렌 골드의 실체가 없다고 해서 과연 죽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글렌 골드 피아노 솔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몰락하는 자입니다. 이 책은 제가 글렌 골드 전기를 읽고 나서 글렌 골드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알게 된 책인데요. 실존 인물인 글렌 골드의 천재성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의 몰락하는 자는 글렌 골드의 친구인 베르트 하이머라는 인물인데요. 이 책에서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글렌 골드랑 베르트 하이머랑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나인데요. 이 인물들 모두가 허구적인 인물이고요.
그 글렌 굴드의 천재성, 괴짜 성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소녀는 호로비츠에게 사사받는 제자로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허구고요. 여튼 이렇게 꿈과 우정을 쌓아가는 와중에 이 두 친구는 글렌 굴드의 골트베르트 변주곡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듣는 순간 피아니스트의 꿈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글렌 굴드를 두고서 1인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느껴버렸기 때문이죠. 저도 단순히 친구가 어떤 영역에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울 일인데, 그 친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꿈을 향해 가는 친구라면 막연하게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절망스러운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책이 바로 이 몰락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좀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건강해진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독특한 글의 구성 때문이었는데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세 소년 중에 글렌 굴드가 먼저 뇌졸중으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베르트 하이머는 곧이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베르트 하이머가 자살을 했는지 추적해 가는데,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내적 독백으로만 이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첫 문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단에 문단 나눔이 없고요. 정말 나의 의식의 흐름에 의해서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또 이 소설 역시도 골트베르트 변주곡의 구성을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골트베르트 변주곡이라는 그 단어가 이 소설에 32번 등장을 하고, 소설의 첫 앞부분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위치하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변주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소설 첫 장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한 자살이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절망적 행위가 아니야. 난 생각했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꼭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기 연민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약간 소름 돋았던 부분은 글렌 굴드가 먼저 죽고 나서 베르트 하이머가 자기가 천재보다 어쩌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비통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 부분이 약간 소름 돋았는데, 이 이야기는 소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베르트 하이머가 한 명쯤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요런 걸 또 읽는 게 소설의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한 남자가 어떻게 서서히 파멸해 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실 때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다음 책은 시집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시집은 이바라기 노리코의 처음 가는 마을입니다. 북튜버를 시작하면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온전히 그 스토리에 빠지기보다는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라는 장르는 제가 뭐 분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분석한다고 해도 그 시의 매력을 대변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를 읽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감각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주 시집에 푹 빠져 있는데,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좋은 시집들을 많이 읽었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콘텐츠로 하나 만들어서 소개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았던 시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집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시집을 사는 순서대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시집 코너에 가면 제목을 쭉 봅니다. 그래서 딱 끌리는 제목이 있잖아요. 특히 시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오은 작가님의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주은 시인님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서 며칠간 먹었단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처음 가는 마을은 딱 임팩트 있는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가는 마을이라는 단어와 또 이 표지에 눈 내리는 것 같이 낱말이 쏟아지는 느낌과, 그리고 이 일본 작가님이라는 이 3박자가 두루두루 맞으면서 딱 이 책을 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시인의 말입니다. 원래는 그 시인의 말을 먼저 읽는데 이 책은 시인의 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를 딱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감성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전설. 청춘이 아름답다는 것은 전설이다. 몸은 나날이 생기 있게 증식하는데 마음은 꽁꽁 갇힌 목각인형. 청춘은 일그러진 실수투성이. 닥치는 대로 싸워 나가면서도 무엇이 자신인지 알지 못한다. 잔혹하고 부끄럼 많은 계절, 그곳을 지나온 내게는 잘 보인다. 청춘은 나를 찾아 떠나는 긴긴 여행길에 신발끈을 조여매는 어두운 미명의 전율이다. 이윽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쯤 몸은 맥이 탁 풀리며 쇠퇴해간다. 인생의 저울은 진저리가 나도록 균형이 잘 잡혀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민감하기에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것이다. 푸르른 청춘은 아름다웠도다라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피거나 아니면 목차를 쭉 보고서 마음에 들 것 같은 시들을 몇 개 골라서 읽어보는데, 이 시집은 첫 번째 시를 읽고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쭉 읽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를 읽고 세 번째 시를 읽고 네 번째 시를 읽는데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온 책입니다.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시인님이 한국의 예술이나 한국어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셔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현대시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특히 윤동주 시인님의 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리게끔 하셨던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셨습니다. 이 시집은 어떤 주제가 있기보다는 이 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두루두루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 커가면서 했던 사유 같은 것도 있고, 또 남편이 사별했을 때 슬픈 감정들도 있고요. 이렇게 쭉 시를 읽어가다 보면은 한 인생을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시집의 마지막 시가 바로 세월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된 작가님이 한 생에 딱 그 마무리 점을 찍는 그런 느낌의 시로 딱 마무리되면서 정말 구성 자체도 너무 완벽했다. 너무나도 좋았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편 딱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 골라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별. 칠흑 같은 우주의 어둠 속을 가만가만 도는 물의 별. 주위엔 친구도 친지도 없이 참 고독한 별입니다. 태어나 가장 놀라웠던 건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도는 지구를 밖에서 찰칵 찍은 한 장의 사진. 우린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군요. 이걸 보지 못한 옛사람과는 의식 차이가 있을 법도 한데 의외로 다들 멍하니 살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마침 알맞은 탓에 물이 그토록 소용돌이 치는 거라고 합니다. 한가운데는 불구덩이라는데 이 푸른 별 얼마나 신기한가요? 무시무시한 홍수가 기억에 남아 노아의 방주 전설이 생겼을 겁니다. 배에는 선량한 사람들만 태웠다는데 자자손손하는 꼴이 그리 미덥진 않네요. 궤도를 벗어나는 일 없이 여태 죽음의 별을 면한 채 생명의 풍요를 품에 안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물의 별. 소립자와도 같은 인간이 까닭없이 외로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 너무 뻔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너무 좋다라는 이런 추상적이고 말랑말랑하고 또렷하진 않지만 아련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아직은 표현하기에는 미숙해서 옴기니의 말을 조금 빌려왔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응결된 단단하고 올곧은 깨끗함. 본래 희곡과 동화를 쓰면서 창작 세계에 발을 들인 그녀의 시에는 명징한 주제를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인간의 본질 근처를 단번에 찌르는 단호함이 있었다. 단순한 언어의 깊은 뜻을 담는 일, 어렵지 않은 시어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일, 그리하여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가게 하는 일. 이것이 이바라기 노리코가 시인으로 살면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해온 작업이다. 특히 이 처음 가는 마을은 지금처럼 봄이 오고 있는 시기에 읽으면 너무나도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시집이 아직은 어색하신 분들도 너무 좋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추천하는 책, 이바라기 노리코의 처음 가는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게브리엘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입니다. 이 책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책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아일랜드 서점은 성수기 때만 관광객이 조금 붐비는 아주 작은 섬에 유일하게 있는 서점입니다. 이 서점의 주인 AJ는 중년 남성으로 굉장히 센티하고 고집도 세고 아내와 사별한 뒤에는 우울증까지 얻어서 굉장히 어두운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어밀리아라고 하는 한 출판사의 영업사원이 이 아일랜드 서점에 책을 영업하러 오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재밌어 하실 대사가 등장합니다. AJ가 계속해서 자신이 추천하는 책들을 싫다고 하니까 어밀리아는 AJ에게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AJ는 이렇게 답합니다.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건 어떨까요? 나는 포스터 모너니즘과 종말물, 죽은 사람이 화자거나 마술적 리얼리즘을 싫어합니다. 딴에는 기발한답시고 쓴 실험적 기법, 이것저것 번잡하게 사용한 서체,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파 등 괜히 요란 떠는 짓에는 근본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터나 뭐 그런 전 세계적 규모의 심각한 비극에 관한 소설은 다 마뜩잔터군. 부탁인데 논픽션만 가져와요. 문학적 탐정 소설이니 문학적 판타지니 하는 장르 잡탕도 싫습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종 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린이 책, 특히 고아가 나오는 건 질색이고 우리 서갈의 청소년물로 어수선하게 채우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400쪽이 넘거나 150쪽이 안 되는 책도 일단 싫어요. TV 리얼리티 쇼 스타의 대필소설과 연예인 사진집, 운동선수의 회고록,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반짝 아이템,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뱀파이어물이라면 구역질이 납니다. 데뷔작가 칭리, 시집, 번역본도 거의 들여놓지 않아요.
시리즈물을 들으는 것도 내키진 않지만 그건 내 주머니 사정상 어쩔 수 없고 당신 편의를 봐서 말하는데 빅히트 예정 시리즈 같은 건 그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쇼. 그리고 로먼 씨, 난 무엇보다도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노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고 끼적이는 얄팍한 회상록들을 대체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AJ는 어밀리아에게 면박을 줍니다. 그냥 거의 모든 책이 다 싫다는 거죠. AJ는 이렇게 어밀리아를 조금은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이 소설을 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J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듯이 아무런 낙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쪽지와 함께 서점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 여자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고 책들에 둘러싸여서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담겨 있는데요. AJ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친모를 찾아보지만 친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아인 마야가 보호소에 가기 전까지 잠시나마 돌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야가 정말 귀여운 캐릭터로 나옵니다. 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인데도 말 똑부러지게 하고 너무나도 애교가 많은데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AJ와 마야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에 AJ는 마야의 양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한 서점에 한 중년 남성이 여자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섬에 있는 서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책과 관련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인데요. 예를 들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던 인물이 어떤 계기로 책을 읽고 그 책에 빠져서 이젠 자신의 취향을 점점 확고하게 굳혀가는 그런 인물도 나오고요. 또 평소에는 나의 취향과 거리가 먼 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책이 나의 인생책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포인트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아주 많은 작가들과 아주 많은 작품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정말 책을 부르는 책이기도 하고요. 약간 독서 권태기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아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따뜻한 얘기들 말고도 조금은 먹먹해지는 사건도 있고 또 나름의 반전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책의 매력 포인트는 각 에피소드마다 AJ가 마야한테 쓰는 책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책을 소개하고 그 책과 관련된 편지가 쓰여진 구성인데요. 이것도 너무 로맨틱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책에 대한 소소한 행복들, 초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긴 책이라서 그래서 약간 책에 대한 로망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슴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이스라 작가님의 창작가 농담입니다. 제 채널에 영상이 대략적으로 20개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기도 하시죠. 또 이스라 작가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번에 가지고 온 책은 이스라 작가님이 근래에 내신 인터뷰집입니다. 이 인터뷰집은 2권이 동시에 출간됐어요. 첫 번째 책이 이 창작가 농담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이 새마음으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새마음으로라고 하는 책은 작가님의 이웃 어른들, 중장년층 근로자분들과 인터뷰한 집이고 이 창작가 농담은 이스라 작가님의 창작 동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둔 책입니다.
저는 이 창작 동료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먼저 읽게 되었고요. 요즘 내가 너무 나태해진 것 같다. 자극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슬아 작가님이 저희 집 근처에 강연을 오셨어요. 그래서 실물을 영접할 수 있었는데 어 굉장히 왜소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왜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무대를 거의 2 시간 동안 막 혼자서 누비시는데 '정말 단단한 여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멋있었습니다. 그 강연에서 이슬아 작가님이 이 인터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인터뷰라는 것은 단순히 인터뷰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자신이 파악하고 해석해서 독자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은 인터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를 담고 있는 책이라서 그런지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의 색깔과 매력이 아주 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총 6명의 창작 동료들이 나오고요. 뮤지션인 황소윤, 장기야, 오역 님이 계시고 작가이시기도 하시면서 한국 최초의 동성 결혼을 하신 김규진 님도 나오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독립영화 주인공인 강말금 배우님과 김초희 영화감독님 요렇게 6분이 등장을 합니다.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이슬아 작가님이 인터뷰이를 소개하는 글로 시작해서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이슬아 작가님의 글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도 너무 좋지만 이 이슬아 작가님이 소개하는 글과 마무리하는 글들이 인터뷰에 대한 애정이 너무 듬뿍 담긴 글이라서 그 글을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이 6명의 예술가분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창작 결과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힘들었던 것들, 옛날 고민에 대한 지금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주 덤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가끔씩 농담도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은 김초희 감독님의 인터뷰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김초희 영화 감독님이 영화 감독을 하기 전에 프로듀서로 좀 오랫동안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네, 프로듀서로 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프로듀서 시절은 온통 신념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23살 때 감독이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당시엔 뭔가 숭고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어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영화판의 함정에 빠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스태프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영화는 결국 감독의 것이 되죠. 예술 영화는 더더욱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일해도 내일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이 30대의 저를 지배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직하고 나서 보니 내 청춘이 딱 한 번뿐인데 행복을 유보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더라고요. 망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망했다는 건 내가 아주 굳게 믿었던 뭔가가 박살나는 경험이에요. 어떤 신념에 매달리느냐, 나의 행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삶은 그냥 삶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 망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음식을 태워 먹었을 때 '아 망했다.' 옷에 뭐가 묻었을 때 '아 망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망했다라고 하는 문장 앞에 내 삶이라고 하는 주어가 붙는 순간 굉장히 무섭고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 감독님도
내 삶이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찾아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너무 멋있게 다가왔고 이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뷰집을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 작가님도 좋아하지만 바로 오역 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너무 좀 웃긴 포인트가 이 오역 님이 종종 TV에 나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수가 정말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 작가님도 걱정을 하셨나 봐요. 이 오역 님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글 앞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기다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선 오역을 만나러 갔다. 조금 긴장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끝맺는 말에는 오역과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면 아주 여러 번의 말줄임표를 써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밑에 더 읽어보면 그가 숙고하는 동안 흐르는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완벽한 두상과 손가락들을 보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이러한 공백 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노래 같은 건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 대답과 대답 사이의 공백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애정이 듬뿍 담긴 게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등장하는 예술인들이 거의 제 또래이기 때문에 더 저한테 와닿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생각이 들게 만든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월간 책 리뷰 2월 편 마지막 책은 리트허르 브레흐만의 휴먼카인드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세 번째 한 주픽 도서입니다. 일단 이 책은 작가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600페이지가 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너무 잘 읽히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약간 그 꼬꼬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비상착륙을 하면서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행성 A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빨리빨리 탈출시키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등의 행동을 하고요. 행성 B에서는 아주 나만 살겠다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성 B를 떠올리실 것 같지만 이 작가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행성 A의 사람들이라고요. 이 책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가의 주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들, 냉소주의적 태도라던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했던 연구 결과나 실험 결과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그 통찰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부셔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균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프롤로그에 영국 대공습이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2차 차 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해서 영국 대부분의 지역이 휩쓸려 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독일군은 영국의 사기가 꺾였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야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영국 시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는 더 향상되었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자도 줄었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줄었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더 도와가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런 예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쟁 상태를 생각하거나 이랬을 때 또 아비규환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작가의 주장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이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정말 악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종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친화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지능이 더 좋은 인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종보다 이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똑똑한 천재들의 인종에서는 친화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발명을 해서 어떤 기술을 얻었다면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부족은 10명 중에서도 1명만 발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한 명이 발명한 것들을 여러 명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친화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종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이런 친화력도 진화가 될 수 있는 점이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했던 실험이 야생은요를 길들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야생은요가 굉장히 공격적인 동물인데 이 동물들 중에서도 조금은 덜 공격적인 애들만 서로 교배를 시켜서 진화를 시켰더니 정말 강아지 같은 사람들한테 애교도 피우는 그런 은여우가 탄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은 이런 친화력으로 인해서 교배하는 과정에서 지능은 하나의 부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근거들로 쓰이고 있는 어떤 원시 부족의 식인이라든가 폭력성에 관련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서 보면 아우슈비츠 이후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심리학 실험들, 제가 심리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실험들이 아주 잘못된 실험이다. 모순적이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던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의 결과를 반박하는 근거들이 조금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어떤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잘못 적은 글로 인해서 퍼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저명한 학자가 낸 연구 실험 결과라고 해도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여기서 들고 있는 예시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 그다음에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 그리고 바로 방관자 효과를 나타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쓰이고 있는 실험이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은 너무 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여진 연구 결과가 너무 허점이 많은 실험이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데 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통찰하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책들은 조금 어려운 계산식에 의한 통계가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낯선 문장들이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전체를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묶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휴먼카인드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로 인해서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그런 연구 결과나 사건들이나 그런 통념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깨부시는 사례에 중심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딱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인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제공한 것 자체가 이 책의 가치로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팩트플리스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팩트플리스가 많은 이슈를 갖고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눈이라든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팩트플리스와 휴먼카인드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너무 뉴스와 미디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춰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의 소망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총 7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달의 독서는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책들을 많이 찾았고요. 이 얘기는 항상 똑같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시집도 찾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책도 봤고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가님의 글도 읽었고 잘 모르는 영역인 피아니스트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독서를 한 2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안 걸리면 이상할 정도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도 재미있는 책들 많이 읽어서 또 좋은 책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